나타냈습니다. 두 부서 모두 외교와 안보, 국정 현안에 대한 민감한 자료가 모이는 곳이어서 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수용지로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용지를 감지하는 검색대까지 설치해 문서 유출을 막았다면서 이런 조치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충청 지역 수해 현장엔 복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이 많아 이재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제주 남부엔 오늘 시간당 11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고리포와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보면 본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본사의 보복방지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5살 어린이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학대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제공한 일본인이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본 가정집에 숙소를 잡았다가 성범죄와 몰카 촬영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니켈 가루가 검출됐던 코웨이 얼음 정수기 세계 모델 외에 다른 모델에서도 니켈 가루가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이 해마다 늘어 올해는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부품 결함으로 허용치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는 현대차 투싼과 기아차 스포티지 경유차 22만 대가 리콜됩니다. 배출가스로 인한 리콜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민정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을 무더기로 찾아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두 부서 모두 외교와 안보 또 국정 현안과 관련된 핵심 자료가 모이는 곳입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내일 발견된 문건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남승모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청와대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 주도로 청와대 모든 사무집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확인 결과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 등에 있는 캐비닛 3곳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의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 등에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모두 몇천 건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부서 모두 외교와 안보, 국정 현안과 관련한 민감한 자료가 모이는 곳입니다.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청와대는 오늘 발표하려던 정무수석실 문건 관련 브리핑을 연기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의 양이 많아서 아직 분류도 끝내지 못했다면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사진을 찍어 내일쯤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일각에선 이관되거나 파기돼야 할 청와대 문건이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된 만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이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을 종합 분석한 뒤 일요일쯤 전체 문건에 대해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서 유출을 막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용지를 사용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특수 용지를 들고 검색대를 통과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방식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정유미 기자입니다. 청와대 여민관 3층 민정수석실로 향하는 계단에 설치된 가림막과 검색대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촬영된 영상으로 청와대가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 검색대에는 누군가 특수용지를 들고 나가면 경고음이 울리는 센서가 부착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이 이 특수용지를 사용해왔다는 겁니다. 특수용지는 A4 용지보다 색이 약간 어둡고 빳빳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이후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특수용지 사용과 검색대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권위와 불통의 상징을 남겨둘 수 없다는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검색대와 가림막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문건 유출 지적이 일자 국정원 시스템을 도입해 민정수석실부터 시범 운영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수용지가 비싼 데다 검색대 관리 인력 배치 같은 비용 문제로 다른 수석실은 도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청와대가 지난 정부의 문건을 발견했다며 계속 공개하는 데 대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들은 서류를 모두 정리하고 나왔다며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 가능성까지 제기했는데 여당은 본말을 전도하려 하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전 정부 인사들은 문서를 모두 정리하고 나왔다며 문서 출처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탄핵 결정 직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고위 관계자는 서류를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지금 와서 문서가 나올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전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초기에 아무 서류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치 보복쇼가 시작되고 있다며 작성자 불명의 서류 뭉치를 들고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몰이와 함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다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법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은 고발 조치와 함께 여당은 미처 인멸하지 못한 국정농단 증거가 발견된 거라며 본말을 전도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덮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음모론을 일축하면서 한두 곳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문건들이 나오는 건 전 정부의 문서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제 폭우가 몰아친 충북 청주 지역은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수해의 상처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흘째 전기와 수도가 끊겼고 일부 지역엔 복구의 손길조차 아직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양수기 6대로 24시간 물을 퍼낸 지하주차장. 물에 잠겼던 차량이 절반쯤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 아니고 바뀌고 진흙으로 엉망진창입니다. 차에 있던 어린이용 좌석과 타이어도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비상구 쪽 철문도 세찬 물살에 맥없이 휘어졌습니다. 아파트 광장에 있던 의자입니다. 빗물에 휩쓸려서 이곳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떠밀려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지 사흘째. 아파트 마당에는 간이 화장실이 들어섰습니다. 참 답답해요. 화장실도 없고 빨래는 다 썼고 냉장고 음식도 다 썼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 다리는 가운데 부분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이 드나들지만 통제도 안전시설도 없습니다. 다리를 좀 한쪽으로 해고 다시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천역 농로 30여 미터도 무너져 내려 길이 끊겼습니다. 폭격을 당한 듯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산산조각난 콘크리트 구조물은 두께가 20cm가량이나 돼 하천물의 수압이 얼마나 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 논에 처박히고 쓰러진 전봇대가 길을 막았지만 복구의 손길조차 닿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862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돼 506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자연 경관이 수려한 충북 지역은 휴가철 인기가 높아서 펜션이나 민박집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대부분 여름 한철 장사로 1년을 버티는데 이번 폭우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상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피해 상황은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산기슭에 있는 충북 청주의 한 민박집입니다. 건물 아래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있고 내부는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물이 갑자기 불면서 건물을 계속해서 때리더라고요. 유리가 깨지고 건물이 휘청하고 저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긴급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인들이 펜션 안에서 진흙을 퍼냅니다. 음향 기계가 망가졌고 주방 도구도 더는 쓸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손님이 끌고 온 캐러밴이 널브러져 있고 펜션 바닥은 뻘밭이 돼 움직이기조차 어렵습니다. 캠핑장 곳곳에 설치된 컨테이너 건물이 폭우에 휩쓸리면서 이렇게 위험하게 기울어 있습니다. 2차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름에 성수기 때 걸어서 1년 먹고 사는데 지금 대책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물 맑기로 유명한 청겸대는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다리 한쪽 난간은 흉물스럽게 부서졌습니다. 달천 유원지도 하천이 범람하면서 쓰레기와 뿌리 뽑힌 나무가 뒤엉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선 잠자리가 없으니까 딴집이가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손님 맞을 일터는 물론 자신들의 거처까지 잃은 상인들은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렇게 충북 지역에 최악의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충청북도 도의원들이 오늘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도의회 측은 몇 달 전 예약이 끝났고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CJB 정진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도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집중호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청주 등 수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 뒤 도의원 4명이 8박 10일간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의원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문화와 관광, 예술과 건축 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 1명당 도비 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청주시를 특별 재지구로 선포해야 된다고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해놓고서 해외 연수를 간다는 것은 어떤 도민도 납득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북도의회는 몇 개월 전 예약이 끝났고 취소하면 한 사람당 250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해외 연수를 포기하는 게 수해로 고통받는 수재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네, 지금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곳곳에선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남부 지역에선 오늘 낮 한때 시간당 11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JIBS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장맛비치곤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 지역에 시간당 7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빗물이 도로가로 넘쳐 흐르는 상황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는 시간당 최고 112mm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나타냈습니다. 물폭탄은 3시간 만에 160mm가 넘는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한라산 둘레길에 나섰던 60대 부부가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여름 햇살에 연걸어가는 감귤은 차오르는 빗물에 잠겼습니다. 주택과 도로 10여 곳과 차량들도 속수무책인 채 물에 잠겼습니다. 저지방지대에 차가 섰어요. 침수돼가지고 반 정도가. 그래서 열쇠를 빨리 풀고 옆에 다행히 집이 있어서 그쪽으로 피신을 했죠. 낙뢰 피해도 잇따르면서 시설하우스에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이거 여는 방법 없어요? 예? 이거 여는 방법. 이거. 여기 부정방 화재. 얼른 타오르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마시. 무슨 생각이 머리가 하얘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이런 국지성 집중호우가 제주에서도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박지현입니다.
여성 비하와 왜곡된 성의식 논란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조만간 청와대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다만 시점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탁현민 선임 행정관은 공연 연출 기획자 출신입니다.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콘서트 기획자로 이름을 알렸고 지난 2012년엔 민주당 대선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감동과 재미가 있는 대선,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히말라야 트레킹에 동행했고 이번 대선에선 출마 선언과 토크 콘서트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입성 뒤 과거 저서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표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5월 SNS를 통해 현재 가치관은 달라졌지만 당시의 그릇된 사고와 언행을 반성한다고 사과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여성 의원들도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청와대의 묵묵부답 속에 실세 왕 행정관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탁 행정관은 오늘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전화통화에서 날짜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청와대 생활을 정리할 것이라고 처음 밝혔습니다.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청와대로 왔는데 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만두는 게 오히려 쉽지 않았다는 생각도 내비쳤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회담을 놓고 주변국들의 반응이 좀 미묘합니다. 특히 미 백악관은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자 한국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전에 미국에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남북회담 제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뭐냐는 질문에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에 앞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거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being said, I think the president's been clear in the past with respect that any type of conditions that would have to be met are clearly far away from where we are now. 이달 초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둔 듯 대화할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군사회담과 적시자회담을 북한에 제의한 것에 대해 사전에 미국 등 주요국들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회담 제의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관련국들과 필요한 소통을 해왔으며 충분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 제의가 인도적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초기 단계의 접촉으로 본격적인 대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 제의에 대해 북한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잇따른 사건에서처럼 본사 오너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당한 경우 본사가 매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한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비원 폭행과 점주에 대한 보복 등 갑질 행태, 그리고 여직원 성추행 혐의까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일탈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는 추락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불매운동은 가해자인 본사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종사자들에게 매출 하락이라는 더 큰 고통을 일으키는. 앞으로는 임원 등이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본사는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본사에 유리하게 돼 있어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계약 해지 사유도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해지 등 본사가 보복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보복 금지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또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필수 물품의 상세 내용과 마진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본사의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한다. 그래서 법 집행의 어떤 의지와 역량을 강화한다는.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 비용도 일정 부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보신 것 같은 이런 대책이 필요할 만큼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태는 심각합니다. 원재료가 부풀려 받기도 고질적인 갑질 행태인데 시중에서는 가격이 그대로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3년 동안 15%를 올려받은 본사도 있습니다. 본사의 이런 원가 갑질 관행을 뿌리 뽑아야 점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최우철 기자입니다.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운영한 지 8년 만에 폐업한 김경무 씨. 본사가 치즈와 채소를 독점 공급하면서 가격을 시세보다 30-40%나 비싸게 받았지만 보복이 두려워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중가보다 30-40% 높게 팔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거기다 1+1이라 할인까지 하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상품 개발을 통해 가맹점을 확대하는 프랜차이즈 본연의 수익 모델 대신 가맹점에 원재료를 납품하면서 높은 마진을 붙이는 건 이미 관행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매출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을 그냥 필수 구매품이라고 해서 저희도 진짜 앉은 자리에서 코베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점주의 약 87%는 본사 측 원가가 비싸도 참고 있고 본사의 원가 갑질만 근절돼도 한 달에 110만 원은 더 벌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점주들은 불공정 관행이 개선돼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수익이 나면 360을 돌릴 수 있어요. 수익이 나면은 그만큼 알바생 쓰고 하면 돼요. 그 수익이 전혀 안 나요. 최저임금 인상이 자칫 가맹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이 되는 걸 막으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부터 근절해야 합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지난해 코웨이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가루가 검출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SBS 보도를 계기로 정부가 조사를 벌여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3개의 모델에 대해 수거 조치를 내렸는데 코웨이의 다른 얼음 정수기에서도 니켈 가루가 나온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코웨이 얼음 정수기 CHPI280L입니다. 얼음을 생성하는 부품인 증발기알의 저수조에 뭔가 가루가 보입니다. 반짝반짝 니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금속물질이 있길래 거기에 전화를 했죠. 엄청나게 많이 나죠, 솔직히. 다른 가정의 같은 모델을 열어봤습니다. 역시 가루가 발견됩니다. 정수기 소비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이 모델의 정수기에서 가루가 나온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습니다. 가루를 채취해 분석해봤더니 미량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코웨이 측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해당 모델에 이물질이 떨어진다는 신고가 36건 접수돼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모델은 지난해 회수 조치한 3개 모델과 달리 구조적 결함이 아닌 조립상 실수 같은 개별 결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니켈 가루가 물과 함께 정수기 밖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5개사 얼음 정수기를 조사한 뒤 이 모델처럼 증발기가 니켈 도금이 된 제품은 벗겨질 수 있는 만큼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정부는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계속 사용하면 니켈 과민군에서 피부염 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소비자들의 우려가 제기된 니켈 도금 해당 모델은 약 10만 대가 팔렸습니다. 코웨이 측은 순차적으로 스테인리스 부품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만 5천 대 정도는 아직 교체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이른바 몰카를 찍은 범죄자가 성도착증을 앓는 데다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서울의 한 공공기관 화장실에 침입해 5달여 만에 100차례 가까이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한 법원은 오랜 기간 매우 여러 건이 촬영됐고 동종 전과가 있음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A씨에게 재판부는 성충동을 없애는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화학적 거세 명령 대상 범죄에 이른바 몰카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대상 범죄의 몰카범을 비롯해 아동 청소년 강간 등의 살인, 치사죄 및 강도 강간의 미수범도 추가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모든 몰카범 등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범죄를 저지른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성도착증과 재범 가능성이 재판에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몰카 촬영만으로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의 심의와 의결 등을 통과하면 확정 공포됩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의 래퍼 정상수 씨가 오늘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정 씨는 얼마 전에 폭행 사건에도 연루됐었는데 이번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마주오는 차량이 양보하지 않는다며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앞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충돌합니다. 특유의 힙합 복장으로 맞은편 승용차에서 내리는 이 남성, 래퍼 정상수 씨입니다. 정 씨는 상대 운전자를 고압적으로 노려보다 여러 차례 밀치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정 씨가 마주오던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 골목에서 이쪽 방향으로 달려오던 중 마주오던 차와 불과 1분 정도 대치하다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잖아, 연예인이니까. 입에 담기 힘든 욕들을 막 랩을 하듯이 막 쏟기 시작했죠.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4%,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길을 막아서 서로 길을 막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양보를 해야 된다고. 정 씨는 지난 5일에도 서울의 한 구점에서 손님 2명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4월에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자수를 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행동 것도 조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이렇게 터져서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란스럽고. 경찰은 음주운전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요즘 여름 휴가철 맞아 홀로 외국 여행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은 가깝고 또 안전하다는 생각에 여성분들도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일본 민박집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후쿠오카현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6일 이곳에 투숙했던 한국인 여성이 집주인인 30대 일본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집주인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며 술을 권한 뒤 피해 여성이 잠들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민박을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예약했습니다. 니가타현에서도 지난주 70대 민박 주인이 여성 투숙객을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일본 민박집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화재 경보기로 가장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피해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盗撮だったり、性的暴行といいますか、触ってしまったりですとか、こういった話はたまに。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민박집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ホテルとかだったらこう助けてくれる人がいても本当に民泊だと自分たちでトラブルになっても解決しなきゃいけないですもんね. 일본 정부는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박을 대거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사카시에서만 불법 영업 중인 민박집이 10,00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아직 관리가 부실하다는 평가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5살 배기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 어린이집 원장은 잘못을 숨기고 또 부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5살 A군은 어린이집에서 팔이 골절돼 철심 3개를 심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신경과 성장판이 모여있는 팔꿈치 위 상완골이 손상돼 후유장애도 우려되는 상황. 그런데 넘어져 다친 줄만 알았던 부모에게 수술을 마친 의료진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져서 이제 골절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 다친 경위를 다시 묻자 어린이집 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팔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핸드폰을 선생님 거를 좀 사운드게 하면서 뭐 이렇게 화가 막 나 있어서 뭘 자꾸 던지다가 그
그거를 지가 던지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어린이집 CCTV에는 교사가 A군의 팔을 비트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팔을 붙잡고 여기서 비틀어서 꺾어버린 거예요. 어린이집 측은 이젠 화가 난 A군의 행동을 저지하려 했다고 해명합니다.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이 아이가 제압이 안 되면 이제 더 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이 선생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경찰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들어간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휴대폰을 갖다 집어 던진다고 팔을 비틀면 안 되잖아요. 휴대폰 던진다고 팔 비트십니까? 경찰은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던 대구 여대생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건 발생 15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인 스리랑카 남성을 검거해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임찬종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의 성폭행 피해 주장에도 사건은 15년 동안 사실상 묻혔습니다. 2013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성매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스리랑카인 K씨의 DNA와 피해자의 속옷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 겁니다. 검찰은 피해 여대생이 K씨 일행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다 차에 치여 숨졌다고 보고 K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부분에 대해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만으로는 5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2명 이상이 강도직과 함께 저지른 성폭행만 공소시효가 남았는데 법원은 강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대법원 역시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공범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외국인 보호소에서 머물던 K씨는 고국 스리랑카로 출국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성폭행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스리랑카에서 관련자들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스마트폰에 정신을 팔려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스마트폰을 하다 6개월을 내려오던 여성이 발을 헛디뎌 숨졌습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6교를 내려오던 여성이 갑자기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계단에 머리를 부딪힌 뒤 6교 밑까지 구른 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하루 뒤 숨졌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보며 공원을 산책합니다.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앞에 호수가 있는지 모르고 그대로 빠집니다.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여서 주변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갓 중학교를 졸업한 이 남학생은 결국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중국에선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이른바 디터우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까지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당국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고 있지만 이 보행 중 사용까지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여성의 신체 노출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배꼽티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당당하게 걷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이 사우디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배꼽티와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성이 한가롭게 유적지를 거닙니다. 차 안에서도 사막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얼굴과 몸매를 드러냅니다. 여행 와서 찍은 듯 평범해 보이지만 문제는 여기가 이슬람 보수주의의 상징인 사우디라는 겁니다. 사우디에선 국적을 불문하고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제외한 온몸을 가리고 다녀야 합니다.
상상도 못할 옷차림에 사우디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법 준수와 여성의 권리를 놓고 이 여성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비난과 여성도 복장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격렬히 부딪혔습니다. 사우디에서 여성은 운전도 할 수 없고 남성 보호자의 허가가 없으면 취업은 물론 해외여행도 못합니다. 야외 운동조차 금지된 사우디 여성의 현실을 풍자한 뮤직비디오는 무려 1,4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동영상 속 여성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여성인권 불모지라는 오명을 털기 위해 왕세자까지 나서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약속한 터라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오늘 열린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추경안과 정부 조직법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강청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본회의가 열린 거죠? 네, 잠시 열렸다가 기약 없이 정회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안건만 일단 처리했습니다. 박정화, 조재현 대법관 임명 동의안, 허욱, 표철수 방통위원 추천안, 비쟁점 법안 34건을 처리하고 4시간 넘게 정회한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인 추경과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여러 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아직 소득은 없습니다. 추경에서 여야가 맞서는 게 공무원 고용 예산 80억 이 부분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0억 원이면 전체 추경 예산 11조 2천억 원의 0.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액수를 떠나서 여야의 철학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당은 이른바 일자리 추경이라는 상징성이 걸려 있고 야 3당은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방식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추경에서는 빼되 정부 예비비 500억 원에서 충당하는 절충안이 논의 중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관련 메모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예비비라는 단어와 함께 각 야당을 뜻하는 약자 또 동그라미도 씌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늦게 여야 원내대표 접촉이 있을 예정인데 이르면 내일 추경과 정부 조직법을 놓고 이른바 원포인트 추가 본회의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강청원입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직원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설 전망인데 최근엔 눈치 보지 말고 아이 돌보고 돌아오라고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아예 의무화한 기업도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직장인 강태엽 씨는 7월 한 달간 육아휴직을 사용 중입니다. 지난달 출산한 아내를 도와 아기를 돌보고 살림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냈겠지만 회사가 올해부터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소 한 달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눈치 안 보고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온전히 아기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안심이 됩니다.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뒤 이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년 만에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에 관한 정책들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업은 최근 남녀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한 달 동안 돌봄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올해 처음 10%를 넘었습니다. 근로자는 재충전 기회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만 남성 육아휴직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올여름 장맛비의 가장 큰 특징은 국지성 집중호우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주 폭우 때도 그렇고 기상청이 지역별 편차가 큰 집중호우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널뛰기 예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90mm가 넘는 폭우에 도시는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에 폭우가 내리기 직전인 그제 새벽 5시, 기상청은 30에서 80mm의 비를 예보했습니다. 2-3시간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겁니다. 폭우 다음 날인 어제는 곳곳에 최고 100mm 넘는 비를 예보했지만
청주엔 1mm의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주도 서귀포엔 예보된 20mm보다 8배나 많은 1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국지성 호우 예측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청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높은 산을 만나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하게 되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날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인 수치 예보 모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현재 쓰는 모델은 영국에서 만든 것으로 우리 지형이나 기상 특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못합니다.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예보관 역량 강화와 함께 우리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소규모의 위험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제한 지역 모델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은 2019년까지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 2020년 현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일부 경유차가 허용치의 서너 배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 기아차 22만 대가 리콜되는데 배출가스로 인한 리콜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아차의 2015년식 스포티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이 차는 허용 기준치의 3.6배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투싼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준치의 4.6배였고 질소, 산화물 등도 배출 허용치를 초과했습니다. 원인은 경유차 매연을 줄이는 데 쓰이는 매연 포집 필터의 소재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 2012년 이 필터의 소재를 바꿨는데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재질에 맞춰 설정하지 않아 과열이 생긴 겁니다. 매연 여과 장치가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 손상된 부분으로 이산화탄소 물질이 제어되지 않고 배기를 통해서 대기로 배출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차량은 연식에 따라 모두 21만 8천여 대에 달합니다. 현대기아차는 해당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손상된 필터를 무상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합니다. DPF에 적용되는 새로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내구성 검토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독일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진 벤츠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엔진을 장착한 벤츠 차량은 국내에 11만 대가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시행한 지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대책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한동안 거래가 실종되고 값이 떨어졌지만 얼마 전부터 슬금슬금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여파가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마포구의 이 아파트는 한 달 전보다 2천만 원 올랐습니다.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고 새끼고 많이 매매들을 하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4건, 5건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부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조금씩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전국의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14만 명이 몰리는 등 분양 열기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이 청약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새 아파트 공급에 비해 대기 수요가 많다 보니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자가 몰리면서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규제 이전에도 미분양이 쌓여있던 지방은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경기도 일부 신도시에선 분양가보다 가격을 낮춘 아파트 매물이 나오는 등 찬바람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정부가 청약 자격을 강화하는 등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 개발 부실과 관련해 수사 의뢰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수리온의 결함을 알고도 전력화를 강행한 혐의로 장 전 청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장명진 전 방위사업청장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함께 일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가 그치자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대구는 36도, 경남 밀양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일 곳곳에 비가 오면서 대기가 습해져 있죠. 내일 아침 서해안과 내륙 많은 지역으로는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심한 곳은 가시거리가 50m까지 좁혀질 걸로 보이니까 각별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전남 내륙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도 소나기 소식이고요.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년 전 이른바 비선 실세 문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진실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특수 종이까지 도입해 보안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하는 본연의 임무보다 권력의 이야기가 새 나가는 걸 막는 게 그때는 더 중요했나 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